이 이야기는 정말로 소름 돋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05년에 발생한 사건. 그 장소는 쿤둔 저수지의 노먹스로가 만들어지는 곳이었죠. 그날 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사건의 이튿날 아침부터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바로 전날 8살 된 어린아이가 저수지에 깨진 얼음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반장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울지도 않았고 손으로 얼음의 끝을 꽉 붙잡고 있었던 채로 그저 절망적인 소리만을 질렀다고 합니다. 반장님은 아이를 발견하고 급히 밧줄을 찾아왔지만 얼음이 너무 얇아서 아이가 빠져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면 그 안으로 빠져들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장님은 멀리서 밧줄을 던져 아이에게 구해지려 했고 현장 소장님이 급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사람이 달려왔지만 이미 반장님은 아이를 구해낼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물에 잠긴 상태로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몸은 차가운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옷을 벗기려 했지만 어린아이는 몸을 떨고 있을 뿐 전혀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마도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몸을 닦은 뒤 근처 진에서 담요를 구해 체온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이는 전혀 감정을 보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인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빠졌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그늘진 차가운 공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그 차가운 물속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의 시신은 이미 발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 아이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얼음 속에 감춰진 미스터리와 불길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느낀 그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위한 것이었을까. 얼음 속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물속에서 가라앉은 사람의 저주인지 아니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그 저수지 근처를 지나가면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얼음 속에 묻힌 영혼들의 울음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점차 더 기이해지고 무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제가 들은 내용에서 그 황둔 저수지의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수지에서 9년마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얽힌 음산한 전설이 더욱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이가 손에 끼고 있던 털장갑 덕분에 얼음에 달라붙어 빠지지 않고 얼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그 아이가 다른 종류의 장갑이나 맨손이었더라면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전설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겪은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 저수지에 숨어있는 어두운 존재들이 그날 다시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9년마다 돌아오는 저주가 그 아이에게도 미친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죽은 원인도 그 소년측이 저주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수지 근처의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귀신, 9년마다 돌아오는 저주의 존재, 그리고 얼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시체. 이 모든 것이 엮여서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그 아이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사고 이상이 무언가였습니다. 저수지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그 아버지의 영혼이 그 아이에게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점차 더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이라 빠진 저수지의 얼음, 그곳에서 발생한 일들이 하나둘씩 겹쳐가면서 전설로 남을 이야기가 될 것임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혀있는 숨겨진 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둘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 질에서 발생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아담님이 제공한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 집의 안방은 조금 특이한 구조였고 그로 인해 서랍이 자꾸만 스르륵 열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점사의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그 일은 점차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김아담님의 언니와 엄마와 함께 사장대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서랍이 또다시 스르륵 열리며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닫아도 그 서랍은 반복적으로 열리며 내려갔고 김아담님은 이를 계속해서 닫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상황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행동 속에 무언가 불길한 힘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점점 더 그 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랍이 반복적으로 열리면서 그 진에 남아있는 무엇인가의 흔적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진에 얽힌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들이 보지 못한 불길한 존재와 연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음산하고 미스터리하게 전개됩니다. 김아담님이 점함한 그 서랍장이 자꾸만 스르륵 열리고 불가능한 충격으로 갑자기 스스로 올라갔던 순간은 정말로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면 그 가만히에 스스로 올라가는 장면은 그저 우연이라 치기엔 너무 섬뜩했습니다. 그 집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했다면 그 힘이 서랍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랍장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열리던 사건 이후로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멈추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아담님이 중학교 시절 겪은 이야기도 매우 불길하고 기이한 점함입니다. 비 오는 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얀색 오비를 입고 차를 닫고 있던 아저씨를 봤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수상한 점이 많았다. 비가 오는 날에 차를 닫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전력 질주로 자신을 쫓아온 장면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금소, 봄내에서 뺑소니 차량 수백 전단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때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얀색 트럭과 그날 비 오는 날, 그리고 아저씨가 닫고 있던 차의 흔적들 모두가 연결되면서 김아담님이 점함한 일이 현실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 아저씨가 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아저씨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존재였는지 그 물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1999년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차원의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를 좋아했던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절, 그 시절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궁금증과 불확실함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깊고 음산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사건들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어느 하나의 불가사의한 힘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아람님의 이야기는 그 한 사건을 넘어 여러 번의 기이한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미스터리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서랍장이 스스로 내려오는 사건은 정말로 이상했죠. 서랍이 내려오고 가족들이 그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고도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초자연적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아람님이 강한 불쾌감을 느끼며 서랍을 세게 닫았을 때 그 서랍이 스스로 올라갔다는 점은 그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서랍 자체에 무엇인가 이상한 존재가 기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서랍장이 단순히 점사로 내려오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 서랍을 닫기 위한 힘이 자신이 없을 때 그 힘이 터져서 서랍을 스스로 닫고 올라갔다는 그 순간은
마치 사람의 손이 아닌 다른 존재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뒤 김하남님은 서랍이 다시는 스르륵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존재가 이제 떠난 것처럼 보였고 근수로 그 집에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만약 그 존재가 서랍을 조작했다면 그 존재가 떠난 이후로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는 점에서 그 집에 있던 어떤 존재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때 겪은 공포와 혼란은 아마도 김하남님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김하남님이 치마트 시절에 겪은 그 기괴한 경험은 비 오는 날 길을 걷던 중에 나타난 하얀색 오비를 입은 아저씨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아저씨가 차를 닦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순간의 기이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 오는 날에 차를 닦고 있던 아저씨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지만 곧이어 그 아저씨가 전력 질주로 김하담님을 쫓아오던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저 정신적인 착각이었다면 그 순간의 공포는 왜 그렇게 강렬했을까? 김하담님은 그 순간의 두려움 속에서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그 아저씨의 모습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같았을 것입니다. 근소의 동네에서 뺑소니 차량 수배 전단이 붙었다는 사실은 그 아저씨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끔찍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얀색 트럭과 그날의 비를 덮으려 했던 아저씨의 행동은 그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려 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저씨가 김하담님을 쫓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사람을 죽인 후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 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김하담님을 향한 위협적인 의도였던 걸까? 그 타이밍과 행동 모두가 너무 기이하고 불길합니다. 결국 그 아저씨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존재였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은 김하담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아마도 근수로도 오랫동안 그날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하담님이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녔던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1999년 낚시를 통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이 어떤 음산한 사건으로 이어질지 기대감을 더하게 만듭니다. 낚시라는 평범한 활동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길한 사건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과연 그 당시의 낚시 경험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김하담님이 겪었던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오해가 아닌 무언가 더 큰 존재나 힘이 기입한 사건임을 느끼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그 사건들은 그저 일상적인 일이 아닌 과거의 기억이나 미완성된 사건들이 얽혀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담님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강렬하고 더욱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여름에 비오는 밤, 충남 홍성이 위치한 홍양저수지 또는 빼꼬이로 알려진 그곳에서의 경험은 평범한 낚시 여행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밤, 함께 낚시하러 갔던 동료는 집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급히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넓은 저수지에서 혼자 남게 된 저는 혼자서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여름 비가 내리면 수온이 내려가고 그로 인해 낚시가 잘 된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날도 기대하며 낚시를 했습니다. 잡히는 고기들은 작았지만 떡밥 낚시로 30마리가 넘는 붕어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텐트를 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졸음과 싸우고 있던 중 승용차 한 대가 저수지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사람 2명은 이곳에서 낚시를 하던 중 제 자리에서 비치는 플래시 불빛을 보고 다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잡은 고기들을 보더니 대단하다며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가 아닌 그들 자리에서는 입질이 없었고
결국 그들은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장작불을 피우고 삼겹살을 구워가며 소주를 마셨고 분위기가 한층 더 흥겨워졌습니다. 그들 중 성령은 과거 INL2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고향에 내려와 어죽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분 좋게 술잔을 주고받으며 밤은 깊어갔고 있을 일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잠자리를 찾던 중 저수지 뒤편에 있던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비가 들어올 것 같아 안쪽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안밤 아랫목은 기에 젖지 않고 말라 있었고 텐트를 치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청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을 때 곤지방에서 도끼눈을 뜬 채 저를 내려다보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물어보았지만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숨이 가빠지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존재는 마치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도끼눈을 뜨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현실감을 잃게 만들 정도로 무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 깨어나 다시 한번 그 여자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꿈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금수로 그날의 기억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 경험이 현실인지 꿈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밤의 공포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을 떠보니 그 여자가 나무 위에 쪼그려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숨은 다 빠져서 도망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저를 고통스럽게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단순히 담배를 끄고는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앞이 흐려지고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하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그 여자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인지 다시 깨어나 보니 저는 차 안에 있었고 여자친구는 저를 걱정하며 눈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고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 저수지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온 듯 보였지만 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여자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기절했던 곳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의 공포는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그 저수지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저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아 버렸습니다. 저수지와 그 주변에서의 그 이상한 경험은 이제 말로도 꺼내기 어려운 기억이 되어버렸고 그때 저는 더 이상 그 장소를 찾아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그 무서운 분위기를 마주할 일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수지에서의 경험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갈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과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사건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날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금소 몇 달이 지나 다시 그 저수지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면서 과연 그때 본 것이 정말 꿈일까 아니면 실제로 본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본 바로 그 자리를 지나면서도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찌릿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수지 주변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저시지 근처에 살던 한 농부가 있었고, 그는 하루는 수확을 마친 소 다가오는 길을 키에 저시지 근처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농부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고요한 저시지 근처에서 잠을 청했는데, 불행히도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횡단불명 사건은 당시 마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결국 그는 수개월 뒤 저시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밤새 고요한 물속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믿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사람이 저시지 근처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이야기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어떤 불길한 힘이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저시지 근처를 지나가거나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일들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이 이제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 그저 그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건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기 위해 그때의 저시지 근처를 아예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시지를 지나갈 때마다 그때의 느낌이 떠오르고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 지역을 지날 때가 있었지만 저시지는 그저 물만 고여있는 곳으로 보였고 그곳의 한 몸은 다시는 현실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여자의 눈빛과 소름 끼치는 분위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아마 그 저시지와 관련된 기억이 너무나 강하게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저시지의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마치 그녀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기분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내가 다시 그곳을 지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존재할지 모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때 주변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진 지역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근처는 조용하고 다른 관광객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단갈로에 짐을 풀고 나서 바깥을 돌아다니며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와 그저 흐릿한 등불들 속에서 그 기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리조트로 돌아온 뒤 모두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두울 숲속을 걷고 있는 꿈이었고 그 속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도 선명해서 마치 실제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얼굴이 식은 채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울음소리가 다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잠을 자고 있었기에 저는 혼자 이불을 덮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담 밖에서 뭔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으다. 지나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밤 공기만이 담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고 저를 감싸던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잠깐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잠시 숨을 참고 귀 기울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왔고 도와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빠르게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고 아내를 깨우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목섬에서의 첫 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고 두누수로 이곳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제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두누소 몇 일 동안 저와 아내 그리고 함께 온 친구들은 계속해서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누군가나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때때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기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조트를 떠날 결정을 내렸고 그누수로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그 저수지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그때의 차가운 공기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저희에게는 단순한 여행지 이상이었고 어두운 그림자와 불길한 기운이 늘 함께한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피곤해서 수영을 거절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수영복을 입고 리조트의 야외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혼자 방에서 쉬면서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TV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작게 나면서 화면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저기서 창문을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밭은 여전히 어두컴컴하고 야경만이 흐릿하게 비춰지고 있었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불안한 기분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선명하게 분명히 창문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게 뭘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끔 여전히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그 이상한 느낌이 계속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수영장에서 놀던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수영이 끝나고 나서 흥분된 투성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승명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저녁 때 이야기 들었지? 저기 리조트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리 듣고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왔습니다. 수영할 때 물속에서 뭔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한 친구는 수영짐에 뭔가 잡히는 것 같다고 했어. 그 친구들은 다들 농담처럼 말을 했지만 저도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게 일어난 일은 점점 더 불안한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수영 후에 방으로 돌아온 소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창문 밖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말로 저는 그때부터 이곳이 과연 안전한 곳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리조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그 불안한 기분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기묘한 경험이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에 결국 이불 속에 숨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때 또 3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강한 소리였고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그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죠. 처제는 무서움에 떨면서도 다시 한번 란턴을 쬐어보려 했지만 여전히 그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는 그 쿵쿵 소리는 마치 유리창에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났고 처제는 정말로 깜짝 놀라서 또다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아내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 말투와 너무도 간절한 처제의 목소리에 결국 밤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곧장 처제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고 그때서야 처제는 울먹이며 그의 이야기를 떠냈습니다. 형부, 창문 밖에 누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그때의 불안한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날 밤 창문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이 지금 생각해보니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우리가 느꼈던 그 기분은? 처제의 말에 저도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건 정말로 무언가 있었던 걸까? 그때부터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리조트에서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와 창문을 두드린 소리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술에 취한 장난일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단순한 해석으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리조트의 수영장 옆에 묻혀있는 과거의 흔적들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저와 친구들, 심지어 다른 여행객들도 그 리조트에서 귀신의 소문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 머무는 리조트에서의 밤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재미있는 여행의 일환으로 즐겁게 보내고 있었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린 그 밤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겪은 환상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2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날 밤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에서 계속해서 오르내렸습니다. 특히 처제는 밤새도록 그 소리와 기분이 떠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부, 그날 밤 이후로 너무 무서워요. 그때 창문을 두드릴 소리가 그냥 바람에 흔들린 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리조트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추천해준 명소를 따라가며 나름대로 여행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던 중 그 리조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곳은 원래 독고옥선 마을이 있었던 곳이라. 예전에는 이곳에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 묘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떠도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 가이드는 무척 진지한 투점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리조트가 지어지기 전에 묘지 이전이 진행되었지만 예고묘는 주인이 불금명에서 굴삭기로 파헤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해골이 발견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모두 한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몇몇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전날 밤의 소리와 그때의 기분이 떠오르면서 무언가 그 소리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그럼 그건 정말 귀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리조트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나서 같은 일행과 함께 다시 한번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여전히 그날 밤의 기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우리는 조용히 수영을 마친 후 금세 피로를 느꼈고 바짝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때도 여전히 조금 불안했지만 술을 마시고 나서 더 이상 그 생각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날 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잠들었을 때 처제는 다시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가 끊임없이 창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위협하는 듯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형부, 또 들려.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처제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불을 덮고 있는 처제를 상상하면서 나는 아내와 함께 그 밤으로 갔고
다시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과연 그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귀신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일까? 우리는 그 밤을 지나면서 미접지에서 일어난 일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과연 안전한 곳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말이죠. 그 뒤로 우리는 이 리조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는 그곳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그날 이후로 귀신 소문이나 이상한 소리들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리조트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었던 소리와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 물음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6명의 친구들이 모두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이 새는 소리나 배관의 이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이상 그냥 물이 새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어요. 물이 쏟아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가마는 기이한 정적이 쌓였고 그때 그들은 고개를 서로 돌리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죠. 이거 이상하다. 물을 틀어놓은 거 아니야. 한 여자가 말을 꺼냈지만 아무도 물을 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물소리는 커지고 그 소리가 더 이상 물이 흐르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다른 존재가 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때 갑자기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니 차가운 바람이 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3명의 여자들은 동시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서워. 이거 진짜 뭔가 있어.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화장실 문이 스스로 열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마치 누군가나 그 안에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을 주었죠. 그들은 점점 더 두려워졌고 하나둘씩 문을 잠갔어요. 그러면서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듯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싸늘해졌습니다. 불빛이 깜빡이고 그들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런 공포의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외의 여자들은 계속해서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그들에게 들려온 소리는 바로 사란의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를 지켜볼 거야. 그 소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동명이 들렸습니다. 공포에 떨던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급히 리조트의 리셉션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셉션에 도착한 그들은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일들을 설명했지만 리셉션 직원은 그저 웃으며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이내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겁을 하며 그들을 다독이며 창문을 확인해 보겠다고 나섰죠. 그때 직원이 베란다에 달아났을 때 빛을 비추자 한 여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거였죠. 그 여자는 그 동네 주민 중 한 사람이었고 술에 취해 리조트로 들어와서 베란다에 올라가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창문을 두드린 소리 역시 그 사람이 일어난 후 움직이면서 발생했던 일이었고 직원은 숨을 내쉬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자신들이 겪은 일은 미스터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놀랐던 그들은 이제 그 소리와 기분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했죠. 비록 그 소리의 원인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사고였지만 그 공포와 두려움은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미스터리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리조트에서의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귀신이나 이상한 환상에 대한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리조트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일에 오르내리며 결국 그곳은 귀신이 나오는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피로에 지친 채로 새벽마다 연습을 마친 속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연습이 끝난 속친에 가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예전과는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두운 지하철역에서 혼자 남겨진 그녀는 늘 느꼈던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면서 역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갑자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머리 위로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머릿속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그 순간에만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지인은 자신도 모르게 바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몇 초 후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인은 마침내 지하철 문을 다시 열자마자 빠르게 역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를 지나쳐도 발소리는 여전히 따라오는 것 같았고 불안한 마음에 급히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을 떨쳐내기 위해 애썼지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지인은 종종 그 기분 나쁜 느낌을 떠올리며 그날 밤의 기억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와 그 차가운 기운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 누군가가 끝까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들은 지희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내가 지하철에서 겪은 예전 말이야. 그들의 말에 지희는 그 순간의 느낌을 그대로 떠올렸고 친구들은 그녀가 겪은 일을 놀랍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고 말했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뭔가 다른 걸 본 게 틀림없어. 한 친구가 말했다. 그 발소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어. 그날 이후 지인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운과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매번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포와 미스터리 속에서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승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희에게 있어서 그저 지나간 일이 아니었고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추는 것 같았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은 불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제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얼굴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머리카락으로 가려졌던 얼굴의 쇄도까지 뚜렷하게 보였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녀가 버스 창문에 손바닥과 얼굴을 붙이고 그곳에서 저를 응시하는 그 순간 저에게 한 번도 없는 끔찍한 경험을 안겨주었죠. 버스가 한참을 더 달렸을 때 그 모습은 점차 멀어져 갔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 모습은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버스가 내릴 때까지 그곳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들이 제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여자와의 눈맞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버스를 타게 되었고
그 정거장을 지나갈 때마다 여전히 그 여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었죠. 지금도 그때 본 그 얼굴을 완전히 잊을 수 없어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단지 제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소 며칠만 지나도 그 경험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울 때마다 그때의 얼굴과 눈빛이 떠오르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제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듯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귀신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집에 도난하는 버스에서 저는 또다시 그 정거장에 도착할 때가 되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제 눈은 자동적으로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들었고 버스가 정거장에 달아나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거장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정거장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그 얼굴을 떠올리고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항상 그 얼굴을 상상하게 되었죠. 또한 그때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늘 그 여자가 나타나는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눈은 여전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여자가 저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나를 봤다. 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저는 두려움에 떨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 꿈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매번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이상한 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제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여자가 왜 나타났는지 그 얼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왜 저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여자는 저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걸까?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버스를 다시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를 다시 봐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녀가 나타난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거장에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집중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 정거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그 자리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여자가 실체가 아니라 제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는 제 내면의 공포의 상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얼굴을 떠올리면 그 눈빛과 표정은 제 마음을 움켜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가끔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때의 경험은 여전히 제게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얼굴은 단순히 저희 내면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미지였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제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제게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저는 그날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과 그 눈빛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날의 경험은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웠고, 어쩌면 그 여자가 왜 나타났는지,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버스를 타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그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차라리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걸어갈 때 그때의 불안감을 잊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 여자의 눈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있었던 이상하게도 그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두려워하며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버스를 타지 않게 되었고 다른 방법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어디에선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다시 한번 그 정류장을 지나가게 된 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그때 그 버스에서 나를 봤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는 제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내가 그때 겪었던 힘든 상황들을 지나고 그 여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게 단순히 귀신을 본 것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버스를 타지 않지만 그 여자의 눈빛과 얼굴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왜 저를 지켜보았을까?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아가씨는 진의인이 이별을 고한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었던 감정이 폭발한 듯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진의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 사건 이후로 그는 평생 자신이 남길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가씨의 죽음 이후로 그 건물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밤이 되면 가끔씩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사라진 듯한 인물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6층에선 그 아가씨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가씨의 원혼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 나는 그 건물 근처를 지나가던 중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그 건물 6층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았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당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는 뭔가 어두운 기운이 주변을 감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들은 그 아가씨의 영혼이 아직도 그 건물에서 떠도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을 지나 그 아가씨의 원혼은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하고 그 건물의 주인조차도 그 아가씨의 유령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은 한동안 비어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느끼거나 듣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점차 묻히기도 했지만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아가씨의 원혼이 떠도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나는 그 아가씨의 죽음이 단순히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비극적인 결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남은 억울한 마음과 불안한 영혼이 만들어낸 끔찍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아가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라.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게만 보였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저를 뚫어보는 것처럼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멈칫했습니다. 그때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기를 놓고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은 확실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공중전화 박스를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 인물이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기이한 존재,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난 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중대장실로 가서 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후 그 공중전화 박스는 며칠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낀 사람들도 점차 그 장소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그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가면서 누구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언제나 누군가 그곳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어떤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그때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본 인물이 누구인지 왜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불안한 기운과 그 사람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의 일은 제가 겪은 수많은 이상한 일 중 하나였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두 대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그 공중전화 박스를 멀리하며 지나갔고 그곳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소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기운과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곳이 결코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날 밤의 일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명찰이 떨어져 있던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불안했죠. 군에서 나와서도 그때 봤던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점점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직 사관이 제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때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저 헛것을 본 거라고 치부될 수 있겠지만 제겐 분명히 사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후에도 군대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고 그 사건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갈 때면 그때의 불안한 기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던 검사나 남진 경찰과 그의 얼굴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고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잊히지 않지만 지금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 당시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되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그때 본 명찰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느꼈던 기이한 감정은 단순히 헛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 사건을 통해 저는 종종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쉽게 지나쳐 버리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의 일은 단순히 군대에서 겪은 기이한 일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잊을 수 없고 다시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그날의 불안함과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이든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불안하고 기이한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뒤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를 봤다고 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뭔가 무서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고 채팅창 뒤쪽에서 깜빡거리는 것도 신경이 쓰이죠. 특히 그런 경험을 나누면서 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 헛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그 사건도 분명히 기억에 남고 그 명찰과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일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염능력을 이야기하는 순간 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함께 떠오르면서 상황이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기도 하니까. 누가 따라온 여자아이와 같은 경험은 그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여자아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앞으로 더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당신이 그때 느꼈던 불안과 기이함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닌 진짜 일어난 일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그 장소와 그 사람의 이름, 그 명찰을 보는 순간 나는 정말로 이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공중전화 부스와 그 명찰이 잊혀지지 않았고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 풀리지 않을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또 앞으로도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음산한 기밀들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미스터리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